답답함을 느꼈어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자영업자 문제, 코로나 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의 어려움 같은 게 사실 지나치게 어려운 것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분명하게 불평등을 완화하고 어려운 분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밝히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맞습니다. 국민들하고 좀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2050TV 지기 김중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10일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불과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 단독으로 이제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려 2시간 반이 넘는 분량으로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또 자체적으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장님 일단 인터뷰하게 됐던 상황과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왜 이렇게 총총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화내신 장면은 나중에 편집하고 그러니까요.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라는 걸 그냥 내보냈어. 원래 이게 편집자들이 이렇게 매서워요. 아마 영호님도 좀 매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장님이 총평을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일단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20여일을 앞둔 4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청와대 각 집무실을 비롯하여 각 청와대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26일 1부 그리고 그 다음날 2부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1부 시청률은 집계된 공식 집계가 4.493%, 2부 시청률이 4.319%. 종편의 시청률 치고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탁현민 비서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라고 일정 부분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 측이죠. 전효옥 지금 야인이 된 전효옥 전 의원은 5년 만에 쫓겨난 처지에 매우 요란한 이별식 한 거 아니냐라고 아주 폄하해서 했습니다. 조금 전체 총평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특히 경제하고 사회의 영역을 다룬 첫 번째에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좀 밝혔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자영업자 문제, 코로나 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의 어려움 같은 게 사실 지나치게 어려운 것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분명하게 특히 경제 사회 정책의 목표가 좀 더 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어려운 분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밝히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제기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분들 삶은 좋아졌고 저소득층 노동자들 임금 올라갔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다시 소득이 늘어났어요.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그런대로 소득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형식은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테이크로 가는 인터뷰는 장점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론이 이런 방식의 어떤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는 조금 더 장려되고 더 많이 이제 이런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런 기회가 우리가 별로 많이 받지 못하죠.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래서 더 논란의 사실 중심에 서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좀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항상 어떤 기자가 손을 들고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를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짧게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완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기사는 소득주도 성장 분배 상황 개선시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나오잖아요. 이 뒤에 맞습니다. 뭐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맞습니다. 않는데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길게 얘기를 하면은 예. 비판을 하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그래도 좀 생각해볼 성찰을 할 수 있게 정말 해줍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어젠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생각하는지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맥락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연극 무대 위의 어떤 정치,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대결 정치로 가게 되는 어떤 일종의 드라마 정치, 쇼 정치 이런 걸로 가게 되는 어떤 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무대 정치 같은. 무대 정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였던 또는 바로 정책을 위반하는 그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속마음을 국민들과 나누는 그런 어떤 대화의 과정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손석희 전 앵커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체 총평하면서 특히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들어가서 질문을 던졌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답변은 소득 불평등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정부 내내, 5년 내내. 그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아요.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네, 실제로 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은 지니계수로 이 소득 불평등도를 이 측정을 하는데 5년 내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소득 지니계수, 그러니까 시장소득이라고 하면 월급 받거나 뭐 투자해서 그렇죠. 뭐 뭐 이윤이나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불안정해요. 불평등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워낙 이렇게 이 복지 관련된 이 정책을 늘려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서 상당 부분 불평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소득 부분에서는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자산 불평등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밝히면서 사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했고,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반론 또는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뭐 분배도 개선이 된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일자리는 127만 개가 정부 내내 해서 늘었다라고 하는 어떤 반론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밌는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 이제 그런 정책을 진행 과정에서 이제 자산 부분, 특히 부동산 문제라는 어려운 부분들 얘기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좀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증을 했고 증가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소위 영끌 등해서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는 많은 어떤 수요들을 막지 못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졌고 그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OECD의 통계를 대통령이 직접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대한민국이 일단 상당 부분 낮게 나오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숫자에 맞고 틀림을 이야기한다면 뭐 숫자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을 반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이 문제야 그랬을 때 두 가지 문제를 뒤섞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불평등이 커진다. 네네. 누군가는 전혀 집을 갖지 못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엄청난 부자가 그렇죠. 돼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하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내고 그리고 집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이 정부 규제하고 세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양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산 불평등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는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규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비판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문제다. 가격 오르는 거 못 막아서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쪽 규제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규제가 문제였으면 또 불평등보다는 뭐 자유로운 거래, 시장 경제 이런 방향으로 이 비판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 밝혀준 거는 뭐 좋은 상황이었다고 좋은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정책을 펼친 거지?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갖고
어떤 고민의 단락, 맥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적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곱씹어야 될 부분은 자산이 국제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서 이러한 자산 인플레가 그리고 자산 인플레는 계속될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하고 분석하고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인수위에 주어진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문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진지한 공론화나 이런 어떤 설명의 기회는 지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의 연장선을 생각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당연히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금리를 네. 국제적으로 올리고 지금 미국 네. 금리도 계속해서 네. 올리겠다는 사인이 나오고 있고 그럼 주가도 잡힐 거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인식이죠, 이 인식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평가를 하고 토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정책의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솔직히 이런 조가 저는 언론에서 좀 적절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긴 하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무슨 박수무다 아니 무슨 박자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좀 경박해 보이긴 하는데 완박 어쩌고 하니까 통일 대박 이런 것도 예, 있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지금 뒤늦게 불과 이제 정부를 20일 앞둔 관해서 그걸 밀어붙이냐에 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금의 민주당의 내부 이제 리더십 안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길래 그걸 밀어붙이냐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어떤 권한 다툼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규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그동안 정권 내내 추진해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때때로 무서워 불이 권력 아니었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하게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검찰과 경찰이 지금 대립국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 품질이랄까 그 전체적인 수사권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 관계에 있지 대립이나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특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정치적으로 또 분명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배어난 어떤 비판의 어떤 지점까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원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맞습니다. 국민들하고 좀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일반 변호사인 제 친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일선 법조인들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듣고 애초에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특히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근데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그 정치와 법이 작동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전제와 균형이고 네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수사라는 것 자체를 잘하는데도 모든 역량을 다 모아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몰아주는 거예요. 원래 어려울 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때는 CEO가 전권을 가지고 막 통제를 하고 인사, 재정 다 자기가 결단을 하면서 밀고 가지만 또 이 평시가 되면 기업에서도
각각의 부서장들과 이 임원들이 각각 다 목소리를 내게 하고 CEO는 중간에서 이렇게 각 부서 사이에 이 의견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권한을 몰아줬다가 점점 나라가 커지고 자원이 많아지면서 좀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더 많이 도입해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큰 무리가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누군가가 너무 일을 독점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바꾸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사실 법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재벌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재벌 체제가 사실 정당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별로 자원도 없는데 기업을 주식회사를 다 만들어 놓고 주주들이 재벌 회장도 다 견제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철도 안 나는 나라에서 조선업을 하겠다고 CEO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주주들이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업 진출 못하고 반도체도 진출 못합니다. 그럴 땐 결단해가지고 막 밀어붙일 수 있게 권한을 몰아주고 정부도 지원해 주는 거지. 정경유착 이런 논란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재벌 일가의 한 명의 CEO가 쭉 밀어붙여서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되면 국가 경제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다 주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만들고 주주총회 만들고 CEO가 잘못하면 또 주주총회에서 막 국민연금이 반대 표결하고 막 이러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와 균형 관리를 점점 도입을 해갔거든요. 전 수사권, 기소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만 이 수사를 견제하게 했지만 이제는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개인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한 단계 더 두는 거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수사 잘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해야 되냐? 지금 하는 방식이 맞냐? 그건 좀 논란의 여지는 있죠.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다음 논제로 가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의해서 선거에서 졌단 말이에요. 아이러니. 본인 스스로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 패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반박을 해요. 나 링에 오르지도 않았어. 근데 뭐 내가 패배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대통령의 인식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데 대통령의 이 언급에 대해서 손석희 전 앵커는 매우 좀 약간 뭔 얘기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건 우리의 규칙 아니냐. 그 규칙을 우리한테 전부 용인된 규칙인가라고 대통령이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룰이 맞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게 정부 예를 들어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4년 중임제 선거에서는 뭐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플레이어로 또 나서서 또 선거를 치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선거를 마치는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다음 이제 차기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기 신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너무 오소독스하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게 어떤 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해치게 되니까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 오소독스하게 우리의 그 특수성에 맞춰서 관철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사실 그건 민주주의 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주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통째로 부정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갖고 이런 방구 반론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이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제도가 강제하는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하고 사실은 양당 구조를 강제하는 이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이걸 유지하는 한은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 정부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는 사람만이 다음 대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구도고. 맞습니다. 그게 안 되려면은 협치를 제도화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일식 내각 때처럼 3인당하고 비민당이 같이 정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본다든지 녹색당과 보수당이 같이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래야만 나도 조금씩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험하게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 타협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그런 지점에서 저 그렇죠. 어제 일정 동의하는 같은 맥락인데 대통령으로서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안목과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어서 매우 그 부분 경청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바라보게 되지만 사실 이런 언급들은 좀 일정 부분 그동안의 그 정치권의 고집적인 문제였던 진영 논리의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한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이었다가 지금 민주당 진영의 어떤 수장이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다. 저는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왕 통 크게 대통령으로서의 인식까지 보여준다면 좀 더 큰 안목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언론에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 또 반면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떤 정부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모든 정부의 일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어떤 통일 부분 관련한 정책들, 김영삼 정부 때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을 과거적으로 통째로 부정하고 나온 것은 선거 국면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고 근데 그게 선거용이기를 바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어떤 생각합니다. 부분이냐면은 네.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은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말하자면 보수 정부에서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수행했던 측면이 있고 반대로 진보 정부에서도 보수 정부의 아젠다를 받아들여 수행했던 측면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극복하면서 노동개혁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그 IT하고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진보 정부고 본인은 뭐 평화라든지 인권 이런 쪽에 특화된 분이었는데 그 야당 정치인 시절엔 그렇지만 대통령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네네. 한미 관계 어쨌든 이라크 파병하고 하면서 한미 관계 나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끈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서 논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도입했고요. 무상보육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공정한 사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 관련된 규제들 있잖아요.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라든지 이런 거 이명박 정부 때 다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복지국가 하겠다고 하면서 기초연금 도입했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했을 때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사실은 우리 대통령 우리 헌정사상 참 매우 이례적인 지지율 유지인 것 같아요. 레임덕 대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야 될 정상인 상황에서 자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볼 때는 그 대깨문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일정 부분 그들의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런 지나친 팬덤 현상이 그 대통령 스스로도 또 어떤 정당한 비판조차도 거기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공론화가 되거나 하는 걸 막는 그런 우리 정치에 독소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지지자라면 지지하는 사람의 외연을 확장해주는 지지여야 한다라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말은 부드럽게 하셨지만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아주 완곡하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지점을 언론이나 이런 게 좀 부각을 해서 많이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그동안에 벌어져 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다시 봤어요.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여러 가지 진영적인 논리를 비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어. 본인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렇습니다. 외환을 좀 확장해야 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할 때 진보 진영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 맞습니다.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여당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면서 국가를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한미 FTA 네. 잘한 정책이죠. 예. 잘한 정책이에요. 뭔가가 있지만 그건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비판받으면서도 본인이 밀어붙여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그 일전에는 토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이실 수 있는데 안 들어요. 지금 그 손석희 앵커 주석가라 뭐 저거 하라 난리도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계속 추궁하고 전적했다고. 아니, 그런 분들이 소수 있지만 저는 뭐 또 예. 팬덤 현상 자체가 예. 그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거죠. 맞습니다. 발언하고 미디어 환경도 달라져서 예. 직접 그냥 SNS에 쓰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 주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그 대담 일부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인터뷰, 이런 딥 인터뷰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한국 사회에서 일정 부분 정권의 출범 때부터 일정 부분 연을 맺고 출발한 JTBC의 한계라면 한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품격 있는 인터뷰를 성사시키고 제공할 수 있는 손석희 전 앵커, 진정한 저널리스트다. 사실 독보적이다. 잘 안 보인다. 다른 사람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의 사람이 없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중배님께서 좀 제가 아무튼 비록 마이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 아닙니다. 레디모 마이너가 아니고 구독자가 예. 적을 뿐이에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저기 문재인 손석희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희 대담에서 좀 일정 부분 뭐 들으실 만한 얘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또 뭘 생각나셨어요? 그 미국 우리 너무 대통령이야. 미국을 너무 그 미화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네. 장면이 생각나서 그런데 네. 네. 선거를 하는데 이 주인공인 바틀렛 대통령의 라이벌 상대 후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모자 전략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수모자 안에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토론 나가서도 뭐 얘기하면 바로 그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건 이래서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위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네. 한참 하다가 바틀렛 대통령이 그러다가 계속 밀리다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세상에는 수모자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논란이 되던 자기의 그게 이제 인컴번트니까 지금 이미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논란이 되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대선 그 토론에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납니다. 되게 뭐랄까 청중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었던 거죠. 솔직하게 길게 얘기하는 그 롱테이크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가 그런 어떤 대중들에게 한 발짝 떼서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조각조각 뜯어내서 그냥 한번 씹고 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흘러가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